네, 2월 2일 월요일에 확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덜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똑같이. 네, 월요일 여러분의 또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역사를 쓴 날입니다. 코스피도 이제 5,000피 돌파하고 나서 또 이제 5,000 위아래로 등락을 보이면서 지금은 약보합권이고요. 오늘은 코스닥의 날입니다. 우리가 1월 마지막 주 되면 달라질 거라고 했제? 했제. 이혁진 사장님이 했제? 했제. 정말 오늘 넘었네요. 마지막 주에 1월 말에. 당신이 알던 코스닥 이제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알던 코스닥 이제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그리고 뭐 이 로봇주 중에서도 오늘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가 대장이었는데 아하. 그 사이에 다른 애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네. 이러다가 이제 오늘 내가 바로 로봇주의 대장이야 하면서 23% 급등. 오늘 또 유일한 로봇주, 유일 로보틱스도 주가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4% 가까이 여러분 오르면서 맞습니다. 지금 1030포인트.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물론, 오늘은 뭐 안 오르는 거 찾기가 참 힘들 정도로 아니요. 2차전지 안 오르는 거 많아요. 있어요? 지금 많아요? 하락 종목 코스피에서 441, 제가 지금 471개, 시간 코스닥에서도 정해, 689개나 돼요. 큰 것만 예.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하락하고 있는 자기 종목 계좌 하고 불러줄 계시-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제 계좌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어쨌든 오늘 코스닥이 정말 역사를 새로 써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이제 플러스가 많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래 근데 아직 기다리나 봐요 표정이. 저요? 내가 빨리 나가서 확인 한 번만 하고. 너무 궁금해요. 아 잠깐만 인위적인 코스닥 띄우기 안 돼요. 아이 뭐 인위적이라뇨. 지금 돈이 그렇게 많나요? 예, 코스닥 띄울 만큼의 돈이 많지는 않고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던 바이오 뭐 호재들 계속 전해지고 있고 로봇주도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이제 상승하라 막 오가다가 낙폭을 확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올라가는 종목이 막 마음 급하게 따라잡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차분하게 앞으로의 전략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략 그리고 주간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진 차장입니다. 그의 입에서 어, 우리 코스닥 네. 1월 마지막을 바라봐라. 달라질 거다. 달라질 네, 거다. 네. 체제 개선 할 거다. 어. 이혁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혁진 하면서 반말인가? 아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랬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전부터 이혁진 선생님이 2주 전부터 정확하게 제가 막 코스닥 너무 이거 소외받는다라고 했을 때 1월 마지막 주는 달라질 겁니다. 정부의 정책 등등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네. 그럼 그때부터 모아갔어야 됐는데 네. 혹여나 이제 불안감에 모아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네. 오늘 이 코스닥 이렇게 분출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또 놓쳤나 싶으실 거예요. 네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자는 네. 늘상 편견의 한 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내 포지션 때문에 그렇죠. 음. 자, 그런데 우리 좀 냉정하게 보면 뒤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 이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 이유? 많이들 샀으니까. 그렇죠. 수급이죠. 네. 수급이요. 유동성.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가 됐고, 네. 그리고 정책이 네. 들어오고, 반도체가 끌고 가고, 맞아요. 여기는 많이 자, 뉴스에서 사실은 이렇게 나온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저는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는 건 맞다. 네. 근데 이거는 반도체 얘기입니다. 반도체 빼면은 그렇게 엄청난 EPS 증가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네. 두 번째는 DPS. 주당 배당금이 앞으로 늘 것 같다. 그 말씀하신 게 바로 정책 때문이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에 하나 남아 있는데요. PER이에요. 그러니까 이 PER은 뭐냐? 시장에 예탁금이 90조 쌓이고 네. 우리 제가 통큰 치킨 효과라고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 사러 들어왔다가 네. 인덱스로 사니까 언급계로 다른 데도 같이 사게 되는 미끼 인덱스 상품 자금들. 사고.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PER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외의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다 PER 랠리입니다. 즉, 자, 여러분들께서 자동차가 올라갈 땐 마음이 편해. 네. 그리고 뭐 엔솔이라든지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갈 땐 마음이 편한데 자, 코스닥이 올라갈 땐 유독 그거는 버블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진짜 댓글 안 창에도 지키니까.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좀 올라가고 네. 있어요. 네. 코스닥 자. 지금도 비싸,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들 좀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냉정 좋습니다. 반도체 빼면 지금 다 비쌉니다. 반도체 빼면 다 비싸다. 네.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땐 네, 냉정하게 보면 네. 코스피 자체는 싸잖아요. 아닙니다. 안 싸요? 네. 네, 이게 조심스럽지만 오. 반도체만 엄청 싸고요. 네. 나머지는 사실 PBR은 이미 거의 일본에 근접하게 왔고요. PER은 사실 밴드의 상단에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네. 자, 그렇다고 우리 증시가 빠질 거다. 절대 그런 말이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익 때문에 가는 것이고 네. 나머지의 고 PER 업종은 이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선수 교체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 코스피의 상승 부담이 있을 때 갈 곳은 코스닥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정책이에요. 자, 25년도에 계속 정책은 코스피만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쵸. 작년에 좀 그랬죠.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버넌스를 개선해서 코스피를 올린 다음에 고민이 남아요. 어떤 거? 자, 국민성장펀드 출범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내에 국민들이 실제 민간으로 자금을 투여하는 국민성장 펀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뭐죠? 비상장 투자입니다. 어. 그 비상장 투자는 어떻게 엑시트를 해야 되죠? 상장에서. 상장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국민성장 펀드의 분야는 정해졌어요. 바이오, AI, 그죠? 이런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코스피 상장할까요? 코스닥 상장할까요? 코스닥. 뭐 거의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면 국민성장펀드, 그다음에 모태펀드 이 생태계가 사실 가다가 말 수밖에, 과거처럼 공연불로 끝날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과거 대비 건전해졌을까요? 안 건전해졌을까요? 코스닥이요? 네, 엄청나게 아 건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건전해지면 척도는 뭐죠? 결국에는 돈을 버는 기업이 몇 개냐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 코스닥 잘 생각해 보시면 셀트리온 시대 이후로는 그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기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냐? 사실 2023년도 버블이라고 하는 우리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분명한 실적 모멘텀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 시총 상위 10개 한번 종목들 해봐보시면은 자, 시가총액 1위 바이오 돈 버는 기업이고요. 2위 2차 전지 마찬가지로 돈을 법니다. 그 이후로도 보시면은 순위 아래를 내려보면은 다 순현금 바이오 기업이거나 헬스케어 기업이거나 소부장이에요. 네. 자,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스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비싸죠. 하지만 코스피도 지금 비싸니까요. 코스피의 고 PER 랠리가 코스닥으로 이전이 되는 것은 사실 정책적인 측면이나 뭐 PER 선수 교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결론인데 더 간다. 더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간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4월 정도까지는 계속이 되지 않을까. 대선이래. 그 뭐야.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선거는 6월이긴 한데요. 근데 왜 4월이에요?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콕 찍어서 왜 네. 갑자기 왜 4월이라고 콕 찍을까에 대한 그러게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계속 간다는 거는 뭐 상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예, 네. 그러니까 사이클상 2월부터 4월 사이클은 코스닥 사이클일 수 있다. 아하. 그리고 업종적으로는 그중 시총 최상위인 바이오, 2차 전지, 기타 알파. 네. 2차 전지 가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2차 전지 예. 투자자분들 눈물 거두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자료 보면서 가시는 거죠? 예. 자료 제목 코스피 5천 시대의 전략 고속과 변속이 와. 중요해진다. 변속. 또 5천을 넘어가는데 고속 음. 좀 빠르지 않나? 근데 변속을 해야 돼. 변속을 이렇게. 빨리빨리 네. 맞춰서 이거 지금 수동 맞습니다. 기하로. 알겠습니다. 가끔 차로도 왔다 갔다 하고요. 예. 네, 차로도 변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더 우리가 작년 올 초 1, 2월까지만 2월 아니 저 혼자 2월 가 있네요. 네. 초만 하더라도 그냥 주도주 반도체만 쭉 끌고 가면은 수익 받던 장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설수록 갑자기 막 자동차 치고 올라오고 그렇죠. 네. 로봇이 작년부터 막 치고 올라오고 이제 바이오 막 기세 등등하게 올라오고 하는 되게 우후죽순으로 이거 뭐 사야 돼? 다 이런 분위기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보시는 기관분들 좀 조심하라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고해요. 어떤 거요? 공매도 치신 분들이 지금 제일 고생할 거예요. 지금. 인버스 네, 투자. 이 생각은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네. 이런 장을. 음. 근데 그분들은 항상 수급 요인만 생각하고 장 분위기를 파악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리스크가 있는 것은 공매도적인 측면이 있고 아하. 종목 장세가 세게 오면은 그냥 그것을 당분간은 즐길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씩 좀 자료 보시면서 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보면은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가 오늘 자료의 컨셉은 일단 5천까지 어떻게 왔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네. 하는 거거든요.
한번 자료 보시면 자, 지금까지 5천 가는 여정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앞에 서두처럼 반도체 EPS와 반도체 나머지의 PER 랠리가 같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거는 파란색은요 반도체의 12개월 선행 PER입니다. 돈 벌 거 대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비싸냐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8배 하단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피어인 그리드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네. 저는 밸류에이션으로 그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배가 익스트림 그리드, 8배가 익스트림 피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도체는 주가가 올랐는데 익스트림 피어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왜 코스닥이 갈 것 같다라고 왜 2월에 갑자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면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는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15배 정도까지 왔죠. 자, 이거는 반도체도 비반도체도 사실 피한 적이 잘 없었던 그러니까 고점 신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다른 그림이 나오거나 이 비반도체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거나 또는 배당을 늘려야 이게 좀 추가적으로 상단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편한 선택지는 포스피에서는 그냥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비반도체 진영에서는 수급이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EPS, DPS, PER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첫 번째로 증시가 5천선에서 기술적인 부담을 좀 소화 만약에 한다고 치다라고 하면은 여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증시가 많이 빠진다거나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글로벌 증시의 12개월 선행 PER, EPS 추인데요. 지금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EPS 추인데 한국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퍼 아닙니다. EPS EPS입니다. 입니다. 글로벌 증시 예, 예. EPS. 이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 자, 근데 이거 제가 한 국가를 빼서 우리나라만 뭔가 슈퍼히어로처럼 보이는데 네. 누굴까요? 어딜까요? 한 국가를 제가 뺐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대만. 대만을 아. 뺐다. 네,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 반도체 보유국, 반도체가 올라간다. 반도체 네. 보유국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대만 반도체는 파운드리고요. 우리나라는 디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 디램 가격이 최근에 추이를 보면은 향후에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산이 저렇게 불어났어 얼마나 좋겠나 싶네요. 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첫 번째, HBM 하는지 마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어. HBM이 들어가는 DDR5 들어가지 않는 DDR4로 그냥 제가 그냥 딱 잘라서 뭐 이분법적으로만 보여드리면 네. 자 HBM 들어가는 반도체에 한 달 뒤면 범용 반도체가 도달을 합니다 가격이. 네. 우리 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분기 실적에 HBM을 하니 마니가 크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한 달 내로 그 가격에 도달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제가 왜 지난해 하반기부터 왜 삼성전자를 갑자기 더 하이닉스보다 더 나은 자식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캐파가 제일 중요해요. 아.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요. 삼성전자가 낸드, 메모리 전부 다 뭐 GDDR, LPDDR 캐파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캐파 싸움에서는 삼성전자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문제는 없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시점으로 다 이제 IT 하드웨어들이 쭉쭉쭉쭉 제품이 나옵니다. 아, 디램이 비싸게 세 배 출시- 됐잖아요. 아, 그렇죠. 디램이 3배 됐잖아요. 디램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거예요. 어. 그래서 제품 가격이 다 많이 오르거나 네. 또는 IT 기업, 하드웨어 기업들이 마진을 줄이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제품이 덜 팔리거나 네.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줄여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3월에는 반도체가 조금 더 이제 좀 핑퐁핑퐁 할 수 있을 것 같다 업체별로.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 반도체 다자화 구도의 수혜일 수 있는 캐파 많은 기업이 좋을 것 같다. 뭐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이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실제 지금 올해 수익률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닉스보다 2배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HBM, 엔비디아 납품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별로 좋긴 좋은데 많이 못 올라가는 거는 그냥 컨센이었기도 했고 네. 3월에 퀄테스트 통과하는 거는 그리고 사실 지금은 HBM 유무가 중요하진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DPS 배당금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실제 제가 올해 좀 핫했던 종목들 삼성생명, 전력, 한국전력, SK 하나금융지주들의 27년도까지의 배당 성장률 보면은 연평균 14.9%. 어. 예, 근데 언제 많이 늘어나냐면 24, 25에 많이 늘어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럼 배당금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왜 그럴까? 사실 정책이었었거든요.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러면은 정책이 뭐가 나올까 앞으로 뭐가 나올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25년도에 나온 것은 거버넌스 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막 이렇게 촉진시키는 정책들이 나왔고요. 이게 종결되는 시점이 아마 3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총. 자, 근데 뭐 어떤 것들이 나왔냐? 첫 번째 상법 개정이 됐는데 이제 전체 주주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잘못하면 배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주주의 기준이 지금 지지난해 10억에서 50억 원으로 늘어났고 이게 네. 유지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게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부동산, 채권, 그러니까 30억에서 50억 있는 자금들이 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25년도에는 채권에서 일로 넘어오는 양상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제 부동산이 넘어오느냐 마냐를 이제 화두가 되겠죠. 그렇죠. 주말 사이 있었던 정책이 과연 어떤 영향이 네, 발언이 네,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 화두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소득세법 분리과세인 네. 건데 사실 이게 대주주 기준과 함께 너무나 중요해졌던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대주주들의 배당을 더 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들의 지금 고민이 너무나 많아질. 진짜 밤을 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따 왜 그런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밤잠을 설친다. 네. 그다음에 26년도에 나올 정책들은 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 이게 아직까지 3차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지 않았죠. 네. 발의는 돼서 이제 연내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뭐냐면 새로 이제 하는 자사주는 1년 내에 소각하라.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1년 반 내 소각하라라고 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지주사들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10% 자사주 있거든요. 이게 소각이 되면 주주 환원율이나 배당성이 확 올라가 버려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것이 최근 일주일 동안 갑자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죠. 지금 이소영 의원 네. 화두 돼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근데 이거 이소영 의원 제가 너무 좋아하죠. 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근데 약간 제가 뭐랄까요. 테마를 바꿨다라고 생각합니다. 테마를 바꿨다니. 예, 원래는 이게 사실상 상속세법 개정이에요. 네. 예, 아하. 원래 그래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발의는 됐었던 거예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눌려 있었던 그쵸. 것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한 맞아요, 맞아요. 아, 왜냐면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그러면. 제가 물려줄 때 그 네. 재화의 그 모든 과표는 시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이 눌리면 그냥 이론적으로는 0.2배, 0.1배도 하면은 그 가격으로 물려주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물려줄 때 PBR 0.8배로 하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첫 번째 스텝 1인데 PBR 0.2배, 0.3배에 물려줄 주식은 이제는 세금이 4배 늘어나는 3배, 4배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아하. 자,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서 마련하지? 그러면은 주가 물려줄 올려서. 사람한테 줘야 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기에 빨리 대주주의 지분을 획득한 다음에 배당을 늘리겠죠. 이게 스텝 1이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지금 눌러봤잖아. 네. 그러면 주가라도 올리자.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PBR이 0.8배 이하인 그 자체로도 그냥 얘네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네라는 프레임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하나생명 같은 PBR 0.2배 이런 주식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나올 정책들이고요. 마지막이 제가 이제 1월 말부터 기대가 된다고 하는 코스닥 부양. 뭐 실제 지난주에 말만 나온 거예요. 네, 말만 나왔는데 사실 그 말이 나온 그 자리가 대통령과 이소영 의원을 포함한 그 을지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오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킥오프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코스피는 거버넌스를 해소해야 재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코스닥은 수급을 개선해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기관의 참여 비중이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코스닥을 사라고 해야 되겠죠, 맨 처음에. 네. 그 연기금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매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거액자산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이나 부동산을 팔면 뭐 이러저러한 바이오텍, 이러저러 로보틱스 이런 거 살 가능성은 낮죠. 삼성전자나 뭐 어디 지주사를 먼저 사겠죠. 그렇죠. 배당 ETF를 사시거나.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코스피 솔립이 있으면 안 돼서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공제를 좀 확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나올 코스닥 부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수급 요인 개선을 이바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코스닥 시총 상위 한 10개 종목을 공략하시면 상당히 큰 실수는 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PER인데 PER. 제가 지금 90조 원 시대. 네. 자, 우리 예전에 막 60조 원 막 박수 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50조 원이 돌파됐을 때 네. 50조 원에서 맨날 이제 그 팬데믹 이후로 맞아요. 50조 원이 하단인데
이제 90조 시대, 저는 100조 시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언제 열릴 거냐? 저는 3월에 배당 시즌 때. 왜냐면 배당 받은 걸로 재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아하. 높습니다. 이미 25년도 3월에 좀 그런 현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PER 보시면, 자, 제가 왜 삼성전자나 반도체 외에는 사실 코스닥 자금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실제 이제 거의 대장주가 현대차죠. 원래는 PER 선행으로 한 6배 정도 수준이었었고, 이거는 레거시의 최저 밸류에이션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로봇은 무조건 자동차를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린 것도, 그쵸. 이게 주가가 지금 로봇 모멘텀을 받았을 때 PER이 저기 날라가 있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미 레거시 자동차에서도 할인받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레거시 1등인 토요타 포드를 속된 말로 밸류에이션을 따야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네, 간다. 네. 네. 근데 왔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음. 왜냐? 자동차 밸류에이션에서 제일 비싼 거는 크게 세 가지 축이에요. 원래 말씀드렸던 거는 첫 번째가 테크, 뭐 BYD나 테슬라입니다. 이건 PBR 3배도 한참 넘는 하이퍼 멀티플 받는 기업들이고요. 네. 두 번째는 럭셔리예요. 포르쉐, 페라리 이런 기업들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SUV예요. 그러니까 이제 MPV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특수 목적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네. 통상 밸류에이션이 비쌉니다. 네. 중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볼보가 있고요. 볼보. 네, 두 트럭. 번째로는 네. 중국의 장성기차. 자, 이런 기업들이 아하. 통상 레거시보다 SUV가 좀 더 잘 팔립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일단은 객단가가 높아요, SUV가. 네. 그래서 마진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레거시에서는 제일 비싼 주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랄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한데 자, 로봇에서도 좀 이제 하위 레벨들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가 또 PER의 거의 상단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 이런 엔솔과 SDI 같이 대형 PER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 자, 그 다음부터는 또 2차전지 소재 이런 기업들을 공략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 근데 여러분 왜 요즘에 배터리 기업들이 움직이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을 세 합니다. 가지. 자, 첫 번째, 트럼프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네. 그러면 1기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40%를 밑돌았을 때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는가? 네. 퍼스트 솔라, 헬스케어, 태양광. 네, 다 재생.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크죠. 중간 선거 앞두고 폴리마켓에서 하원의 패배 확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반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웨크하게 좀 그런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자, 모처럼 로봇은 우리나라가 해볼만 하대라는 자신감이 붙었고 이 로봇에서는 사실 폼팩터가 조그맣기 때문에 NFP를 쓰기보다는 무게 자체로도 3원계 배터리를 네.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것은 SDI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옵티머스도 엔솔이잖아요. 네, 그런 밸류 체인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근데 다만 이건 테마라는 거 자체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직 왜냐면 숫자가 찍히지 아, 않아요. 맞아. 숫자가 찍혀도 이렇게 생각보다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규모 이미 자체가? 예,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놓고 보더라도 한 2천만 대 팔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급사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가 이미 2천만 대 가까이 팔립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가 들어오는 것보다 그거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과 이제 기대는 어느 정도 눈높이 괴리가. 조절이 필요할 네.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 테마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5천 시대 전략인데,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미 다이소에서 명품 증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전략에 네. 앞자가 LVMH예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전략. 네, 네. 명품 전략이 네. 필요하다. 아. 명품 이미 전략에는 우리나라 우리 또 증시는 이혁진 명품이 선생님. 됐다. 네. 그래서 이번에 5천 시대 공략할 수 있는 이 전략도 네. 제가 LVMH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LVMH의 주가는 어떤가요, 지금? 요새 별로 안 좋죠. 그 기업의 주가는 조금 쉬어요. 네, 네. 아까 잘 안 지방비 팔려가지고. 코스피가 명품이다. 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네. 아, 근데 댓글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5% 넘었다고. 지금 네. 난리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쇼커버리.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해지하세요. 퀴즈인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예, 쇼스 퀴즈가 공매도가 일반적으로 엄청 많기 와. 때문에 이 연기금이 진짜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근데 이거는 증시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걷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쇼커버링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에코프로 BM이 11%,
에코프로가 15%, 현재구가 에이빌 바이오 18%,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 오르는 네. 폭등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장님 네.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시장이 음. 물론 이렇게 한 번쯤 이럴 수 네. 있죠. 좀 무섭고 네.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네, 좀 근데 차분히. 25년도에 하이닉스가 3배 올라간 거 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아 예, 이거 예. 너무 빠르고 과한데 네. 싶었는데 예. 코스닥도 딱 그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 야, 한 10% 그래요. 올랐던 그런 모습 어. 때문에 나 동생이야, 나 더 가벼워 예. 이러면서 야 2배씩 더 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역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이거는 실제 고객분을 만날 때 네. 이제 우리나라의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우리나라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가 언제 많이 쌓이냐면 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쌓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의 공매 잔고가 쌓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게 반도체가 좋을 때는 코스닥에 대차 잔고를 좀 쌓아서 네. 해지 전략을 하는 것이고 어. 코스닥이 좋을 때는 이러면 삼성전자 못 가겠네 해서 지수장이 아니고 해서 공매 이제 해지를 하는 것이죠. 음.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반도체가 PER 15배 찍은 상황부터는 지금까지 공매 잔고가 쇼커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이클이거든요. 변곡점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에 5% 오르는 것은 저도 뭐 솔직히 저는 장을 못 봤으니까 네.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이 있으세요? 지금 코스피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네. 저 지금 코스닥이 5% 네, 네. 넘게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 사고 있는 수급도 네, 쪼고 있다고 이거 하면 쇼커봅니다. 여쭤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셔야 될 거는 네. 일단 지수 상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공매 잔고 많은 기업. 네. 왜냐하면 이거는 수급 역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코스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결국엔 수급이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역풍은 다 공매도 잔고기 자, 때문에 코스닥에서 공매 잔고가 높은 기업들을 지켜봐라. 네,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지금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그러면은 장표 한두 개 더 보고 아, 예, 빨리 예. 아, 네네. 광고하고 네. 네. 이어가 볼게요. 네, 본격적으로. 네. 자, 지금 LVMH인데 L은 뭐냐면 레벨이에요. 레벨. 예. 주가의 코스피의 레벨. 상승 피로를 소화해야만 하는 구간이다. 네. 두 번째는 밸류. 자, 그런데 상승 피로를 소화하는 것이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냥 주력 종목이 바뀔 뿐이다. 아, 세 번째가 모멘텀. 1분기가 제일 세다. 주가 모멘텀은. 상승에 대한 네. 모멘텀. 근데 하반기로 가면은 높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것 때문에 무서워. 예. 근데 그거는 3분기가 아마 제일 높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짐작하지는 말자. 이 3분기가 무섭다 그래서 지금 다들 제 주변에는 2분기에 팔자. 욕심내지 맞아. 말고. 예, 예. 다 이제 2분기 그런 예. 느낌이에요. 맞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람이 지금 전부 다 2분기 조심하자가 컨센이에요. 그 2분기 조심하고 다 1분기에 팔려고. 예, 그거보다는 더 2분기, 3분기 더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 레벨 상승 피로 소화 구간이라는 얘기는 뭐냐? 자, 지금 장표 보시면은 제가 이제 5천선에 우리가 도달했죠. 근데 우리는 5천까지 왔으니까 4천선도 있었을 것이고 3천선도 봤을 겁니다. 근데 7월에 3천선, 그다음에 11월에 4천선 모두 한 달에서 많게는 2달 정도는 기간 조정을 거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5천선을 찍었으니까 기간 조정을 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왜 4월까지냐? 2, 3이냐? 2, 3, 4. 예, 그러니까 2달 정도 내외로 이런 코스피가 기간 조정을 하고 종목 상승가 오면은 코스닥이 4월까지는 해볼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코스피는 조금 에너지가 네, 덜 전달되니까 좀 횡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세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7월과 11월에 우리는 3천과 4천선에서의 횡보를 봤는데 자, 그때 어떤 종목이 올랐는가? 네. 마찬가지로 장표 한번 보시면은 네. 자 7월에 많이 올라갔던 것은 원익 IPS 네. 해당 기간 동안 76% 올라갔었고요. 파바리서치 ABL 바이오가 3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11월에도 D&D 파마텍, SK 바이오팜이 20-30% 올랐고요. 또 그때는 이번에 레인보우처럼 로보티즈가 로보티즈가 20% 20%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자,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현상이 될 거라고 우리 예측을 해본다면 네.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로봇 중소형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스피의 횡보 구간에 대한이 좀 코스닥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파 전략을 막 하더라도 레벨이 다운되면은 다 무의미합니다. 네. 통 큰 치킨도 팔고 나가면 수급은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우리나라 되게 절대적이에요. 네. 첫 번째가 ROE 대비 PBR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상승률이 꽤 남아 보입니다. 같은 레벨에 있는 중국과 일본,
제가 뭐 조심스럽게 좀 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까지는 가는 네. 것이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익이 어떤가? 지금 우리나라는 PER 10배 정도가 돼요. 12개월 네. 선행으로. 근데 사실 여기에 대다수가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반도체 빼면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 근처까지 간 겁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가속과 감속, 변속을 생각하면 외국인은 그냥 반도체 정도 더 사겠다. 코스피에서는. 나머지는 다른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형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모멘텀이요. 제가 왜 이 장표를 거의 한 3-4번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1월은 반도체, 문제는 실적. 실적의 피크는 29일. 삼성전자 실적 목요일. 발표 컨퍼런스, 그날 SK 하이닉스 29일. 어떨지 너무 그날 다들 기대만 예, 걱정만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조금 이런 미리- 기대, 이런 걱정 자체가 네.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어. 2월 중순에 엔비디아 발표가 있는데 네. 또 그때 한 D 플러스 보통 5에서 10일 정도는 횡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2월 중순까지는 대한 종목이 갑자기 나타나서 확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2월부터는 이제 코스닥 부양 정책 발표 기대, 그리고 AI, 반도체, 바이오 산업 전략이 1분기 내로 나온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아르테미스 2호 이제 이 탐사선도 지금은 15일로 2월 15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우주 이벤트도 갑자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약간의 테마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랑이 될 수 있는 게 2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3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WC도 있는데 갤럭시 26이 되면서 이 판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판가가 올라가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제가 일단은 정치와 정책, 리더십의 격변기가 뒤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우리 좀 보면서 플레이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제 3분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 중간 선거의 세계관,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시기인데,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S&P 500에 1998년도, 1980년도부터 네. 지금까지 중간 선거가 있을 때 음. 월별 수익률입니다. 네. 보시면 5월과 6월, 8월과 9월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뭐 중간 선거 하나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9월에 경제 위기가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9월 좀 더 빠지는 걸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자, 경선의 캠페인이 격화됐을 때, 네. 그 다음에 실제 후보자들의 캠페인과 TV 토론이 격렬하게 부딪힐 때, 이때가 주가가 많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렇죠. 좀 그러니까 있으니까. 증시 자체는 돌이켜 보면 평균적으로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는 네. 것이고, 그렇죠. 정치 이벤트,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의 6년 차에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구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는 8월과 9월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좀 포지션을 뒤로 깔아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 장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광고 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예, 예. 네, 네, 저도 오래 하다 좋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역시 너무 좋아요. 방송쟁이. 네. 네. 자, 이게 장표 보시면 네. 자, 개인의 영향력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공매도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왜냐면 이게 파란색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대금이고요. 이 골드색이 고객 예탁금이에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 차일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올라간 뒤 한 달 뒤부터는 개인의 순매수 대금이 늘어난 패턴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은 개인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특히 최근에 일주일에 개인의 ETF가 해외를 이기고 있어요. ETF 순매수 자금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처럼요, 개인이 이제 아무 주식이나 알 주식을 사는 것보다도 간접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시장 규모가 계속 건수도 많아지고 상장 종목 수도 많아지고 네. 거래액도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ETF, 특히나 액티브 ETF들의 비중 변경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액티브하게는 바이오가 좋지만 오늘 급등 나오는 것이 ABL 바이오예요. 네. 근데 ABL 바이오가 왜 오르는 거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액티브 ETF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코스닥이 자금이 들어오기 직전에 네. 알테오제인이라고 하는 기업의 2%짜리 로열티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젠조차도 10년 받을 거 한 4% 받으려다가 네. 18년도로 2%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 전에 마일스톤 1조 5천억은 변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건 납부하기 위해서 논리를 더 강화하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사건이 터졌어요. 몰랐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ETF에서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바이오텍을 빼다 보니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게 ABL. ABL이랑 셀티온을 많이 늘렸습니다. 아, 그 비중을 그만큼 채운 거군요. 네, 그래서 모 ETF에는 ABL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오늘 바이오 매수세가 쏟아지니까 네. 시총 비중 1위에 애가 올라갈 수밖에 자연스럽게. 없는 거죠. 아. 즉 여러분들 자 오늘 올라가는 레벨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펀더멘털리 좋고 나쁘고가 네. 아니에요. 수급의 아니다. 논리가 지배하는 사이클이 어. 2월에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냥 사야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로직을 야. 하는 예, 기업. 예, 이 반작용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총 상위주 위주로 계속 맞습니다. 봐야 되는 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수급 차장님 방송. 하나만 여쭤보고 광고 들어갈게요. 아까 댓글로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공매장고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HTS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면은 예, 개별 기업별로 공매장고를 예, 예, 확인할 예.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저희 광고 듣고 다시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렛츠 광고 타임.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혁진 사장님과 엘브의 MH 전략 얘기하는데 제가 광고에서 또 자그마한 루이비통 스카프를 또 하고 네, 있어서 네. 아주 전략적이었어요. 네. 저는 네, 네. 엘브 MH 다행입니다. 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동호 씨 그날 좀 힘 좀 주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엘브 MH 전략이 아. 중요하니까 미리 저는 한번 준비를 이걸 또 해봤습니다. 예상을 하셨군요. 아, 자. 저도 지금 코스닥 봤는데 난리가 났네요. 난리 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5.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급하긴 한데 제가 그동안 네. 못 올랐으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근데 레버리지 교육도 좀 들었었거든요. 이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다들 예. 레버리지 지금 한다고 네. 와 아, 나는 근데 여러분. 이게 교육 이게 다 문제예요. 들어갔었는데. 자 보시면 어. 사람의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사실 뭐 전 세계 시장이 사실 지금은 모멘텀이에요. 근데 네. 그 모멘텀의 기반은 데이터와 심리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는 뭐냐면 그 지난주에 제일 많이 오른 투자 이제 자산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알고리즘 투자가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네. 제가 뭐 몇 개의 로보 어드바이저 로직을 봤었거든요. 음. 근데 모멘텀 전략이 되게 대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일 많이 오른 업종과 종목을 그 다음에 포트에서 늘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네. 자산 배분에서도 만약에 로보나 AI 알고리즘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데이터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 심리가 지금 하루 만에 다 바뀌었잖아요. 네. 5% 오르는 걸 보면은 내가 오늘 장 돌아버립니다, 끝나면요. 지금. 장 끝나면 그래도 살만한 바이오나 그래도 살만한 2차 전지 로봇이 찾죠. 없을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질문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공매장고가 어디서 쇼커버링이 나올까? 자 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그 개인들이랑 기관들이랑 공매랑 싸웠잖아요. 네, 네. 네. 자 이런 상황이 또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게임스타 있습니다. 뭐 이런 사태. 네 맞아요. 좀 아, 저 그 조심스럽지만 영화 봤어요. 예, 조심스럽지만 아. 우리나라에도 게임스탑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봇 지금은 상한가. 그죠. 지금 알고리즘이 같이 도와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 서두에 아마 기관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제가 얼추 들어서 네. 공매도 하시는 분들 포지션 좀 조절하 어떻게 하셔라 네.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략을 좀 더 들어보도록 그러니까요. 할게요. 저희 오늘 이혁진 사장님의 자료는 신의 음. 자료실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아니에요? 안 올려줄 거예요? 올려줘요. 예. 왜 안 올려줄 거야? 올려줘요. 예. 저희 죄송한데 노조는 조금 이따 합의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일단 저희 알겠습니다. 저 이거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반도체, 네, 네. 반도체에서 이제 기회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한국 반도체는요 사실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만 증시가 있고 한국의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나누죠. 미국은 이제 뭐 팹리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만은 파운드리고 한국은 사실 그냥 디램이었죠. 디램. 근데 올해는 좀 성장 엔진이 좀 추가되는 시기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낸드의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이 낸드도 사실 최근에 샌디스크라든지 키옥시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캐파가 저렇게 크게 높지 않은데 저 정도로 세게 얘기한다고 이러면은 전자넥스는 뭐 엄청 세게 얘기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조금 가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파운드리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파운드리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은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요. 네. 자, 파운드리에 대한 것도 이제까지는 적자 사업이었다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이클이 오래 올 수도 있는데 그 올 수 있는 배경에는 정치가 있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장표를 살짝 한번 네, 보여드리면 좋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반도체가
본업에서는 성장 엔진이 추가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 엔진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운드리 얘기입니다. 네. 자, 원래는 사실 기술적인 레벨로 보면요, 냉정하게는 TSMC를 삼성전자가 단계 따라잡는 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TSMC가 미국의 공장을 막 늘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한테 큰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네. 사실 미국 정부에서는 파운드리 공장을 막 삼성전자한테 막 이렇게 늘려라고 할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TSMC가 엔비디아로부터 미국 공장을 늘려달라, 트럼프로부터 미국 공장을 늘려달라, 심지어 이번에는 거의 약간 협박조로 해가지고 대만과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증설을 약속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제일 흥미로운 문구가 나왔어요. 요 부분들인데, 뭐죠? 대만은 애리조나 공장 증설 이후에도 실리콘 쉴드라의 정착은 유지가 될 것 같다. 네. 이 실리콘 쉴드라는 게 뭐냐라는 타이완. 건데요. 이겁니다. 지금 AI 반도체 생산 전량이 거의 대만에서만 나와요. 네. 그렇죠? 머스크도 그렇고 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한, 그러니까 불안불안 요인이다라고 너무 얘기를 쏠려 해요. 있다. 네. 근데 우리 대만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지금 중국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죠, 무기가. 그쵸.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AI 반도체를 미국으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 공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를 만드는 걸 고수해야 미국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으로 이제 참조가 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결국엔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저게. 그쵸. 네. 골든돔이야. 맞아요. TSMC 공장이. 이 자체가 AI 아이언돔이고, 골든돔이에요. 맞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 타이완 뉴스 무슨 내용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애리조나 공장 발표 이후에도 최선단 공정, 그러니까 가장 하이엔드한 반도체는 결국엔 대만에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만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쵸.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머스크가 공격적으로 나타낸 것이 포지션을 바꾼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4나노에서도 큰 효과를 못 봤었어요. 네. 그게 4나노면은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 H100이라는 반도체 있었죠. 그게 4나노입니다. TSMC에. 근데 이 4나노에서도 수율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머스크가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센서 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2나노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지금 최근 뉴스만 보면은 머스크가 그 테일러 공장에 수율을 잡으러 그 공장에 들어가서 사무실까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클린룸 이거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머스크는 이게 AI 생산 병목이 대만에 있는데 이게 지금 TSMC는 실리콘 쉴드 때문에 개선이 될 것 같지 않고, 자, 이렇게 된 거 그냥 삼성전자를 한번 캐리해보자, 우리가 끌고 가보자라고 결정을 난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는, 자, 삼성전자가 또 하나는 엑시노스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벌이죠. 스냅드래곤, 퀄컴이 그 팹리스 쪽에서 이게 성과가 나와? 그러면은 그냥 아예 파운드리 공장은 자기네가 또 이제 속된 말로 아도를 찍어서 엑시노스 나오는 거 좀 방해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네. 거예요. 까버려. 그런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생각나네요. AI 반도체 네. 그리고 기존의 CPU 진영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저기 지형적으로 이렇게 활용 분야가 많아지고 있는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회 요인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기업 아시죠? 뭐 한국에서 우리끼리 생각했을 때는 AI 가속기의 대항마, 국산 한국판 엔비디아라고 네. 하시는 리벨리온인데, 이 리벨리온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4나노 칩 공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도 올해까지는 실적이 뭐 1조에서 뭐 아니면 뭐 1조 이하의 적자 정도 나오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기대할 만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기대로 바뀌면 사람들이 PBR 밴드가 TSMC가 3배에서 5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맞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 그쵸.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좋으냐? 네. 위험 요인이 있죠. 근데 위험 요인은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 그리고 이 수급 위험 요인은 꽤 클 수도 있다. 어? 왜냐면 자, 우리가 어느덧 2026년입니다. 네. AI가 출발했던 23년도에 예상했었 뭐 기대했거나 뭐 이제 예고했었던 상장 일정들이 하나씩 돌아와요.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스페이스X 뭐 갑자기 AI 이제 상장한다는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네. 오픈 AI 엔트로픽 상장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상장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다 그 뒤에는 FI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규모가 뭐 거의 1,000조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감도 안 두 개고요. 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크 진영에서도 수급이 좀 분산되는 요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도 피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에요. 자, 중국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SMIC라고 하는 기업은 TSMC 같은 기업이고요. 네. CXMT라고 하는 기업은 창신 메모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기업은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랑 비슷한 기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쯔 메모리인데 이제 YMTC라고 하는 기업, 이게 낸드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증설만 하고 뭐 이제 하지 뭐 돈을 못 벌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HBM을 생산을 하고 네. 내년에는 증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수급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올해 좀 상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시총인데 작년도에는 한 10조 정도 내외, 연말 되니까 80조, 100조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이 수급 요인으로 또 이제 작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목할 거는 수급도 수급이지만 자, 이걸로 창신 메모리는 또 이제 7조 원에서 9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받겠죠. 이 돈은 뭘 할지 뻔한 거죠. HBM 네. 하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기업에서는 일단은 올해 컨셉은 다각화, HBM의 독점, 파운드리의 독점 이런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고 심지어 AI 가속기의 독점도 흔들릴 수 있는 다각화. 결국에는 양이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중요해지면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메모리나 이런 애들이 되겠죠. 네. 낸드나. 그래서 이런 쪽이 연초부터 더 많이 올라가는데 전혀 어색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대형 기업들의 상장 네. 러쉬가 펼쳐지는 그렇죠. 거를 네. 또 부정적인 시그널로 과거부터 좀 삼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네. 시장이 과열이 끝이 좀 도달했을 때 이런 좀 대역급 상장이 많다. 뭐 우리나라 예전에 LG엔솔 네, 이런 거 네. 그렇던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기보다 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그쵸.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조금은 더 큰 맥락을 말씀을 드리면 자금의 흐름이 국가가 조달하는 채권 시장은 조금 흔들리는 겁니다. 네. 민간이 조달하는 주식 시장에 대한 선호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단적으로 신흥 시장에서도 MSCI의 신흥 지역의 외국인의 채권과 주식 매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채권은 매도예요. 네. 채권 그냥 매도. 아. 그리고 주식 매수. 그러니까 이런 채권과 주식에서의 머니무브가 일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시장에 대한 높낮이를 이 상장으로 생각은 하지 않지만 네. 네. 업종에서 테크에 쏠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은 좀 되돌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2,000조, 3,000조 이렇게가 분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우리 예전에 사우디 아람코가 부분 상장했을 때 살짝 흔들렸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테크에서는 조금 주도권이 강세, 수익률 주도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그 시기에는. 네, 근데 이렇게 좀 진짜 말씀을 스페이스X 드립니다. 같은 거는 역대급 규모다 보니까 네. 그게 저는 흔들림이 그 이전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네, 되기도 네, 하고 네. 하나 궁금한 건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들 나오기 시작을 네. 하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빅테크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그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쫙 네. 빠진 것처럼 네. 혹시 우리 시장도 뭐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나? 그치만 우리는 너무 강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텔은 IDM이죠.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난해부터 IDM의 위기 잘못하면 다 위기다. 왜냐면 한쪽에 하이퍼스케일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사이클인데 IDM은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사이클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인텔은 정부가 밀어줘도 사실 별다른 엄청난 가이던스 제시를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메모리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반도체가 좀 빠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상승 요인일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최근에 모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D램 영업이익률을 56%로 잡았거든요. 26년도에. 56%는 어느 정도냐면은 TSMC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실리콘을 가지고 반도체를 메모리를 만들어서 저기 TSMC의 이제 GPU랑 같이 패키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 가는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60, 50, 40 이하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가 56%를 찍어버리면 앞단에 더 비싸지거나 제품이 네. 아니면 요 중간에 누가 마진이 훼손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앞단에서의 부분보다 뒷단에서의 이익률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그게 영속되기는 어렵죠. 네, 누가 이거를
그렇게 냅두겠습니까?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런 실제 56%짜리의 디램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에서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중국에서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거나 예, 아니면 삼성전자 스스로 캐파를 많이 늘리거나 이런 사이클이 연말 정도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시간이 없죠. 굉장히 빠르죠. 지금 예. 지주사, 바이오, 관광, 피부 미용, 엔터 지금 섹터별로 쭉 가지고 오셨는데 네. 네. 요거 어떻게 간단하게 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랩을 좀 시작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주사예요. 자, 장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 실제 지난해의 세후 배당액이에요. 대주주들. 저분들이 받으신 네, 거. 이분들의. 근데 올해 제가 CAGR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13% 늘어나고 네. 분리가 35% 받았을 때 배당액입니다. 많이 저한테는 드시네요. 거의 아이돌 네. 같습니다. 지금 예, 네 이거 분이. 배당을 우리 무조건 하시겠죠. 뉴진스 같은 예, 많이 늘리시려고 하실 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최태원 회장님이 적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래요? 지분 승계에서 이 두 분이 다른 점은 상속세에 남아 있다. 아하. 자, 네. 두 번째는 더 문제예요. 제가 대주주분들이 잠 못 자는 분들이 계실 거다. 자, 여기 지금 HD 현대와 현대차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상속세만 늘었습니다. 그렇죠. 승계 전이에요. 아직 승계 안 했습니다. 아직 승계를 안 했으니까. 남은 거는 배당밖에 없습니다. 네. 배당으로 받아서 이제 쟁여놔야죠. 세금 낼 거. 예, 오. 여러분들 제가 이분들께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네. 신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 지금은 최태원 회장님 말고는 다 배당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클 것이다. 배당을 많이 늘려서 그래야만 할 겁니다. 세원을 좀 그런- 예, 예,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바이오 이벤트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시간 관계로 패스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관광. 같습니다. 자, 관광 객수는 많이 늘었고요. 우리나라의 라이벌 여행 국가 엔화와의 상대적인 원화 매력도 높아졌습니다. 네. 결론은 원화가 약세가 됐고 엔화가 조금 더 강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중국이랑 일본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실제 12월에 일본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이 반토막 났습니다. 네. 그러네. 자, 마이너스 한국으로 45%.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높죠.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건 그 돈 다 어디로 갈까?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 예, 성수동에서 놀다가 홍대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압구정 미용 가서 의료 시술 강남 하고 가서 이제 저기 피부과 하고. 출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시술의 61%가 다 피부과입니다. 네. 코스닥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부 미용 업종을 공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RT오젠도 주가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네. 현재 6% 넘는 코스닥 지수의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그 주가 상승률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시는데 네. 예, 20%를 넘는 예, 레버리지 레버리지가요? 급등. 예. 지금? 네. 아. 교육만 받았던 우리 저는 사전 교육 다 받아놨는데 네. 아직 나는 1월 말이라고 해서 이번 주가 미리 1월 사야죠. 그럴 때는 미리 맞아. 모아가는 전략. 예, 여러분 그래도 너무 마음 급하게 늦었어. 먹지 마세요. 오늘만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고 예, 오늘 급등해도 내일 또 빠지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우리 이혁신 차장님과의 앞으로의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까 차근하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자료 관련해서는 네. 신의 자료실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내부 사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모든 자료를 이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보기로 이렇게 스킵하시면서 캡처 사진 찍는 것 같은데요. 네. 캡처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투하십시오.